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챙겨가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위기설에 휩싸였던 글로벌 은행들이 지금 잇따라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끄는 모양새지만 어제 보셨죠? 지금 은행주 투매로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등 여전히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뱅크런 사태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은행 위기가 완전하게 사라진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생커께서 딱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해일같이 자연재해에서는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 모두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지진 때 강도가 7인데 2차 지진 때 강도가 5만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더 큰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CS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가 바로 그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SVB 그리고 유럽의 CS가 이제 어느 정도 구제 금융이 돼서 이제 인수할 금융기관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에서 홍콩 증시는 3% 급락, 그리고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5% 이상 급락세를 보이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급 능력은 있지만 돈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유동성 위기, 단기간에 뱅크런이 나타날 때 그 금융기관이 얼마나 버티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사태, 물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만 이거 목요일까지 FOMC가 최종적으로 금리 결정할 때까지는 그 여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른다, 내린다, 이제 끝났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불안한 양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보고 아직은 방향성 매매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다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BB 사태와 CS의 연이은 위기는요, 계속해서 원자재 시장까지 흔들어 놓고 있죠. 이어지는 소식은요, 뱅크런의 후폭풍, 유가와 금 가격의 엇갈린 운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28,0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데 유가는 또 반대로 65달러 선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시장 자금은 화폐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되면 항상 이제 돈이라는 놈은 이제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요. 대체 자산이라는 걸 항상 찾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산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제 SVB 파산 후폭풍 이로 인해서 석유와 금의 엇갈린 운명이라고 이제 제시해놨는데 사실 이것도 디테일한 내용, 추가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유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국제 유가가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 안전자산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연일 오름세입니다. 이거는 은행권 위기가 이제 원자재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 기사가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은행 위기설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이유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을 걸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와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게다가 또 미국에서 이란을 원유 수출 제재를 걸면서 이란의 원유 자체가 나오지 못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위권 내로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산을 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쨌든 수출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관계 복원에 합의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중국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뻔합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공급이 어디서 되지? 당연히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를 복원을 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드디어 이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래 유가가 많이 떨어진다 해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보다는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경기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 복원 합의한 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팩트도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체 자산 금이 온시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금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금 관련주가 좀 특색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엘컴텍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엘컴텍 그러니까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단기 과열 상태고 16일 날 그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좀 그 금 테마주로서 연계성을 좀 찾아보니까 2017년이 아니라 2007년 11월 1일에 그 몽골 현지에서 설립된 AGM 마이닝을 통해서 그 3개의 탐사권을 확보를 했고 그 3개 광구 중에 2개는 이제 금 탐사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금 테마주로서 좀 올라가는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전에 20년 코로나 당시 때 그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3월까지 2,6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후 다시 1,000원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금가 상승을 통해서 다시 2,000원 돌파를 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실제 자원 개발 탐사를 통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15년 정도 지났는데 뭐 금을 캤는지 아니면 구리를 캤는지 텅스텐을 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그냥 단순히 테마적으로도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 이슈로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 가능성을 좀 염두에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좀 자신이 있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비중 적게 매수를 해보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그 금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IT센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IT센이요? 네네. 금 관련주 IT센은 그럼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신다고요? 사실상 이 테마는 테마로서 좀 부각이 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서는 좀 매수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볼 거면은 엘컴텍보다는 좀 IT센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 전문가들은요.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한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요. 리스크 커질 땐 현금진 기업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우수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예, 우리 증시 격언에도 나와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라. 요즘같이 이렇게 유동성 위기로 인한 그런 파장이 염려되는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현금, 캐시가 많은 기업이 되겠죠. 네, 한번 그 관련된 자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같은 유동성 위기,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SVB를 분할 매각한다니까는 돈이 어디로 흐릅니까? 자금이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자,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이라든가 현대, LG, SK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HMM이라든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화, 기아, 이런 GS, 대한항공 이런 기업군들이 지금 적게는 1조 6천억, 많게는 7조 원 정도가 돼 있다. 쉽게 말해서 유동성 위기가 온다 해도 지금 능력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얘기고요. 바로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규모를 좀 더 확산해서 보면 종목이 아니고 업종인데요. 의외로 헬스케어 업종이
부채 대비해서 지금 현금 지급 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IT 소프트웨어라든가 IT 하드웨어, 뭐 2차 전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 시장이 좀 어두울 때는, 시장이 이렇게 막 복잡할 때는 조금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고 현금 잉여 능력이 높은 기업군들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섹터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그 대상에 해당되고 기업으로는 뭐 H&M, 한화, 기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들 안에서 현 시점 좀 매수 접근이 유효한 기업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정책 및 선장 산업 이슈에 매 포커스를 좀 크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산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두산그룹의 그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임과 동시에 그 동박 적중판 그리고 IT 시스템 개발 운영 서비스 등의 자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연결 그 대상 주요 종속 회사로서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케 오리콤 등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슈는 그 두산 로보틱스 그 국내 상장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게 그 두산 로보틱스를 좀 살펴보니까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 규모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가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로보틱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2022년 매출이 450억 원을 기록을 했고 그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점차 이제 감소세를 봤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 그쵸. 최근 그 국내 증권사로부터 뭐 미래에셋증권, 뭐 NH투자증권 등의 그 네 곳과 외국계 증권사로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등의 세 곳을 통해서 그 RFP 그러니까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초까지 그 첨단 로봇 산업 관련된 1.0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규모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의 그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시총이 약 40조 원입니다. 40조 원이고요. 스위스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ABB가 시총 78조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옆 나라 일본의 환학의 경우에는 약 35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국내 로봇 시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원을 돌파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의 산업 로봇과 관련하여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총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장은 올 하반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가져갈까라고 좀 예측을 해봤을 때 과거에 그 SK 바이오팜 상장 시 SK 그 지주사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슈로 인해서 그 SK 그 종목이 10만 원 초반대에서 3개월 뒤 30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바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상장하자마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가와 지금 현재 그 관심도를 봤을 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매수의 적정 구간은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사이에 평균 매수가를 맞추면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이제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5천 원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고 매도 시점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그 전날 좀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확인해 볼까요? 이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의 유효 기간을 14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특허 존속 기간 상한이 없었던 건데 이거 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부 좀 해볼게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특허청이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존속 기간, 특허의 존속 기간을 14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뭐 이와 함께 복지위가 3월에 법안 소위에서 이제 비대면 치료 법안을 상정했다는 소식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존속 기간 이슈가 나온 이유는 현재 이제 존속 기간이 없는 등 의약품 특허가 사실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동안 보호가 되니까 보통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그러죠. 이제 복제약품에 대한
대한 출시가 늦어지면서 이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는 그런 지적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특허 기간 존속 기간 제도를 이제 개선을 위한 이제 특허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일석이조의 효과인데요. 이제 의료보험이 되는 약과 되지 않는 약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약은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100% 다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좀 큰 혜택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단과 국민이 둘이 이제 거의 뭐 반반씩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국민은 항상 이제 여기에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존속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위에 상한 기간을 맞춰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간 이후에는 제네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드는 건 누가 봐도 뻔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연장을 5년씩, 3년씩 각 약마다 하고 있는데 연장 제도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유효 기간 자체에 아예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한 기간이 14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15년을 두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유효 특허 기간이 14년 이상의 의약품 특허가 이제 111건으로 전체의 18% 수준 정도 나와 있고요.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만 따져봐도 79건으로 전체의 22% 수준. 그러니까 나온 약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긴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 경감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보험공단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래저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제약사들은 안 좋겠죠.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특허법에 별도의 상한 기간이 제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났던 의약품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보호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었던 건데, 자, 특허법 개정 소식, 과연 제약바이오 테마에 어느 정도 좀 환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환기되기 전에는 일단 3월부터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저는 지금 제출일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월 말만 일단 좀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유통업체다 말씀드리겠고요. 국내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해외에 관련된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즉 시장 규모상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큰 규모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2,28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2023년 동사는 그 연결 매출액이 한 대략 2조 5천억 원을 좀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원을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세의 이유는 그 유럽 내 그 램시마 SC 매출에 대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유플라이마 미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베그젤마 출시에 대한 북미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외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난 3일 그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 그 경영진들의 강력한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주가는 2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추가적으로 있다 한다면 지난 그 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250억 규모의 그 자사주 취득을 좀 결정을 했는데 이게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장내 매수 취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매출적인 구조나 그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복귀 시점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 하반기까지 길게 가져가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상사 STX 인적 분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러니까 STX는 종합상사 역할에 또 신설하는 법인은
해운과 물류 역할에 주목을 한다는데 집중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STX가 해운과 물류 사업을 분할해서 해운 물류 그리고 이제 전문 기업인 STX 그린오션을 이제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이 났습니다. 어제 이제 이사회 열고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권을 대해서 통과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STX 그린오션은 해운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STX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인 종합상사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TX 잘 아시겠지만 연내에 원자재와 이제 산업재 기업 간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통적인 종합상사의 영역에서 기존의 디지털 트레이딩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넘은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신설법인인 STX 그린오션 같은 경우는 해운 사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STX 지난해 이제 전략적인 선대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80%나 증가하는 어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어쨌든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기존 주주는 STX와 STX 그린오션의 지분율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제 분할 상장 법인 신설 이후에 이제 배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뭐 분할 기일은 7월 3일이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왜 좋은지, 주주한테 왜 좋은지 분명히 좀 아셨을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STX가 어떻게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사 사업과 해운 사업의 인적 분할을 예고한 STX. 사실 통상적으로 분할 뉴스가 좀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기 마련인데 최근 DB하이텍을 보면은 또 물적 분할 선언 다음 날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STX의 인적 분할은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수급이 돌고 있는 섹터 뉴스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최근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주들의 반등 예사롭지 않죠. OLED 세대 교체가 좀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사실 시장 그다지 코스피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주가 상승이 높았던 업종이 있었죠. 방금 이생커가 말씀해 주시는 OLED 소재 부품 장비 쪽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OLED 제품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 1, 2위가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6세대를 끝내고 7세대, 8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7세대, 8세대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동안 6위 발광 다이오드, 즉 OLED 발광층을 그동안 6세대까지는 하나만 놓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의 층으로 쌓아가지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이 더 밝아진답니다. 뭐 지금도 뭐 땀구멍까지 볼 수 있다는데 더 깊이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갈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답니다. 뭐 당연시사 두 개의 층을 서로 합치니까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품과 소재가 2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100개가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이런 7세대, 8세대 OLED에서는 100개가 아니고 200개, 300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지사 어제 OLED 부품 소재 장비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라든가 PI 첨단 소재 등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특수한 업황, 다시 말해서 OLED가 점차 이제는 삼성은 2분기, LG는 내년부터 낸다 그러는데 그 소재와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양으로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OLED 시장.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간다는데 현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한 디스플레이 소재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같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에로 티베큐으로 좀 가져왔는데 좀 상호명이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로 티베큐이라는 그 기업을 가져왔고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셀 제조 등에 사용하는 건식 진공 펌프 생산 판매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고난이도 공정에 투입되는 진공 펌프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은 그 스웨덴, 독일, 일본의 주요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 이외에는 국내 업체에서 기술력을 통해 그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022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8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7.4% 증가를 했고 매출도 역시 44% 증가를 했습니다. 좀 더 특이점을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7.12%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20년 11월 그 동사가 삼성전자 대상으로 190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던, 그러니까 투자를 좀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때 발행가액이 14,98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36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SNS텍이나 그 YIK 등의 그 삼성전자 투자 기업들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결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섹터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감사보고서 제출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일 확인 후에 제출 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내일 정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